민준 씨 손이 내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여보, 나 때문에 그 귀한 콩팥을 준다니. 아휴, 내가 진짜 앞으로 100배, 1000배는 더 잘할게. 2023년 서울중앙병원 21층 VIP 병실이었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데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스치는 거예요. 저 멀리 경상북도 상주 흙먼지 잔뜩 묻은 발로 밭두렁을 쏘다니던 딱 19살의 나. 때는 바야흐로 1977년 3월. 엄마는 일찌감치 품앗이 가시고 나는 엄마 대신 밭에 물이라도 주려고 새벽 5시부터 나섰어요. 아직 밖은 캄캄하고 하늘엔 별들이 보석처럼 밝혀 있었죠. 바로 직전까지 예비고사 영어 단어 달달 외우다 깜빡 잠들었다 깬 참이었거든요. 너가 수연이랑 자매라며 이 새벽에 옆마을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네, 맞는데요. 고3이라며 서울에 있는 대학 갈 거라면서 아직 잘. 그때는 말끝을 흐릴 수밖에 없었어요. 등록금은 무슨 당장 시험 볼 돈도 없었으니까. 바치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니 6시 반. 아이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꾹 참았어요. 마당가 양은 대야에 찬물 한가득 받아 얼굴을 푹 담그고 부엌으로 들어가 계란찜을 만들기 시작했죠. 아버지, 어머니는 아직 품앗이 가시고 안 계신 사이 동생들 학교 가기 전에 얼른 아침밥을 차려줘야 했거든요. 언니, 오늘 학교 아침 자습이지. 7시까지 가야 해. 어느 날 첫 예비고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대문 앞에 서 계셨어요. 우리 딸, 시험은 잘 본 것 같아요. 아버지 눈가가 촉촉해지셨죠. 고생 많았다. 내일은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라. 그날 밤 어머니가 뜨끈한 국수를 한 그릇 말아주셨어요. 달걀지단 고명까지 예쁘게 올려서 우리 똑똑한 딸 꼭 대학 갈 수 있을 거야. 그 따뜻했던 국수가다. 그 맛이 지금도 혓바닥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본고사 날에는 도시락으로 찐 고구마를 쌌어요. 엄마가 밤새 깎아주신 사과 몇 조각도 함께였죠. 우리 큰딸, 힘내 고사장으로 향하는 길. 앞불싸 낡은 검정 고무신 안에 그만 자갈이 하나 톡 들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그걸 벗어서 털어낼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죠. 그렇게 발바닥에 쓰라림을 꾹꾹 참아가며 얼마나 긴장하며 시험을 봤는지 몰라요. 1978년 1월 이화여대 약대에 떡하니 합격했다는 통지서가 날아왔을 때 온 동네가 잔치집 분위기였어요. 박서방네 딸내미 서울 약대 붙었대. 다들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죠. 하지만 현실은 어휴, 정말이지 냉정했어요. 등록금 40만 원, 한 학기 생활비만 해도 30만 원, 합쳐서 7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 집 1년 농사 수입보다도 훨씬 큰 돈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애지중지하시던 논반평이라도 팔려고 농협에 막 나서려는데 어머니가 그만 울음을 터뜨리셨죠. 여보, 안 돼요. 제가 친정에라도 가서 어떻게든 빌려와 볼게요. 우리 딸 공부는 꼭 시켜야 해요. 그때쯤이었나 봐요.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게 이발소를 하신다는 최 사장님이 중매쟁이랍시고 우리 집에 불쑥 찾아오셨어요. 박서방,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물어왔다네. 서울 사는 어마어마한 부잣집에서 약사며느리감을 찾는다지 뭔가. 처음에는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지르셨죠. 지금 내 딸을 팔아먹으라는 소리요. 최 사장. 하지만 이런저런 조건을 다 듣고 나서는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4년 학비 전액 지원에 졸업하면 곧바로 결혼하는 조건. 에휴. 여자아이는 어차피 시집가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드셨겠죠? 서울로 올라가던 날 아침 아버지가 대구역까지 저를 데려다 주셨는데 떠나는 기차역 플랫폼에서 아버지의 그렁그렁한 눈물을 봤어요. 제 평생 아버지가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건 정말 처음 봤어요. 서울역 광장에 내리니 까만색 승용차 한 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자가용이었죠.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이 개인 기사님까지 딸려서 차를 보내주신 거였어요. 폭신한 가죽 시트의 부드러운 느낌, 시원한 에어컨 바람, 창밖으로 휙휙 스쳐 지나가는 높은 빌딩들. 아, 내가 정말 서울에 왔구나. 차멀미가 살짝 올라오는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어요.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보여야 하니까 작은 손거울을 꺼내 연신머리를 다시 매만졌죠. 압구정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 이야, 이 한 끼가 도대체 얼마나 비쌀까.
그런 생각에 저도 모르게 바짝 위축됐어요. 시어머니 되실 분은 화장이 아주 진했고 손가락마다 다이아 반지가 번쩍번쩍 빛났죠. 어머나, 참 순하게도 생겼네. 시골에서 농사일도 꽤나 했겠는데 제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보며 툭 한마디 던지시더라고요. 남편이 될 24살의 민준 씨는 넥타이를 아주 반듯하게 매고 있었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약사가 꿈이시라고요? 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좋아요. 아주 확실한 직업이니까 그건 마치 계약 조건 같은 제안이었어요. 학비랑 생활비는 우리가 다 대줄 테니 걱정 말고 방학 때는 우리 집 와서 지내고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는 거야. 이화여대 정도면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대학이니까. 우리도 손해볼 장사는 아니지.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전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그냥 보낼래요. 저 서울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시집 갈게요. 딸아, 아버지는 차마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획 돌리셨어요. 창밖만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한숨처럼 말씀하셨죠. 부잣집이라니? 네가 고생은 안 할 수도 있겠지? 정말 땅이 꺼져라 내쉬는 한숨 같은 말씀이었어요. 결국 기숙사 대신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됐어요. 민준 오빠. 아니, 예비 신랑이랑 주말마다 데이트도 했고요. 남산 도서관, 팔각정, 뚝섬 유원지, 전부 책에서나 보던 그런 곳들이었죠. 4년 뒤면 우리가 진짜 부부가 되는 거잖아. 그 사람 말은 참 따뜻했어요. 저는 그 마음이 진짜 진심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고요. 1982년 싱그러운 초록이 가득한 봄날 드디어 약사 자격증을 땄어요.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한바탕 잔치가 열렸죠. 시어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며느리가 약사가 됐어요. 약사가 하고 자랑을 얼마나 하시던지 시댁에서 떡하니 차려준 종로구의 약국 개업식 날 축하 화합만 25개가 넘게 들어왔어요. 강남중앙약국이라는 간판도 번듯하게 걸렸죠. 첫 월급으로 15만 원을 받았어요. 그중 10만 원은 고향 부모님께 바로 붙여드리고 나머지 5만 원은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고이 넣었죠. 언니, 진짜 너무 고마워 언니 덕분에 나도 이제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됐어. 여동생 수진이가 보내온 편지를 읽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조선호텔에서 열린 결혼식. 친정어머니는 곱디고 온 분홍색 한복을 차려입으셨고 아버지는 양복점에서 빌려온 어색한 양복 차림이셨죠. 시댁 식구들은 전부 번쩍번쩍한 외제차를 타고 왔는데 우리 친정 식구들은 덜컹거리는 전세버스를 타고 왔어요. 신혼집은 한창 새로 짓고 있던 압구정 현대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고 그전까지는 잠원동에 있는 30평짜리 임시거처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새로 들여놓은 삼성 냉장고는 우리 집에서 쓰던 것보다 2배는 더 컸죠. 반짝이는 부엌 싱크대, 가스레인지, 그리고 전자레인지까지. 여보, 전자레인지 쓸 줄은 알아. 아니, 배워야지. 천천히 배우면 돼.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참 다정했어요. 그땐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얘야, 우리 집 살림은 모든 게 다 현대적이어야 한다. 너네 시골에서 하던 방식은 절대 안 돼. 1983년 아들 지훈이가 태어났어요. 약국 뒤편에 아주 작은 방을 하나 만들었죠. 임신했을 때부터 애 키우는 것까지. 약사인 엄마가 옆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안 그래?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면서도 한 손으로는 처방전을 들여다봤어요. 약 이름을 달달 외우면서 자장가를 불러줬죠. 동생들 학비되는 일도 계속됐어요. 남동생 현우는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고 수학 과외가 꼭 필요하다고 했죠. 매달 10만 원씩이나. 누나, 미안해.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누나처럼 꼭 약사 될게. 아니야. 너는 더 좋은 거 해야지. 의사든 변호사든 뭐든. 모나미 볼펜으로 작은 가계부에 꾹꾹 눌렀었어요. 현우 과외비, 수진이 학원비 단 한 달도 빠뜨린 적이 없었죠. 시어머니가 척추 수술을 받으신 이후로는 본격적인 간병 생활이 시작됐어요. 병원은 영 답답해서 싫다. 그냥 집에서 할란다.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저는 약국과 집을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오가며 약을 챙겨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렸. 새벽 3시에 물 하시는 소리만 들려도 번개같이 뛰어갔어요. 우리 집안이 너한테 이렇게 기대는 거야.
그건 마치 자랑스러운 훈장 같은 말씀이었어요.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내가 이 나이에도 참 편안하게 잘 지내는구나. 그 한마디에 고생이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1998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채 안 되는 날이 허다했어요. 남편 친구분들 회사는 줄줄이 넘어가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저는 단 하루도 약국 문을 닫은 적이 없었고 시어머니 간병도 계속됐어요. 그렇게 무려 41년이라는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가 버렸네요. 이제는 밭에서 매만지던 호미 대신 링거병을 더 자주 잡게 되었고 해질대로 해진 낡은 검정 고무신은 어느새 프라다 구두로 바뀌어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제게 고맙다, 사랑한다,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러셨. 아가, 우리 며느리 없었으면 이 집안이 어찌 됐을꼬. 그 말씀 한마디가 제게는 그나마 큰 위안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2023년 서울중앙병원 VIP 병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정말 41년 만에 처음 듣는 듯한 진심. 수술하고 깨어나면 진짜 새 사람이 되어 있겠지. 저도 간절히 그러길 바랐어요. 정말로요. 수술이 끝났나 봐요. 비몽사몽 정신이 하나도 없는 채로 누워있는데 VIP 병실 바로 옆 휴게 공간에서 의사 선생님이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얼핏 들려왔어요. 환자분들 두 분 다 1시간 반 정도면 마취가 거의 다 풀릴 겁니다. 그때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죠. 남편이 있는 회복실 문을 아주 살짝 열어두었어요. 혹시라도 먼저 깨어나면 바로 들어가 보려고요. 그런데 그때 문틈으로 남편의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취가 서서히 풀리고 있는 모양이었죠. 저도 머리가 좀 어질어질하긴 했지만 꾹 참았어요. 남편이 나보다 먼저 깨어나야 나도 마음이 좀 놓일 텐데. 그런데 갑자기 어휴, 진짜 됐다. 됐어? 콩팥까지 다 빼냈으니 이제 진짜 다 끝이야. 끝. 저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웠어요. 남편이 혼자 중얼거리는 건가 하고 생각했죠. 아, 맞다. 서연이한테 전화해야지. 잠깐만, 아직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네. 심장이 그야말로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 직원들 중에 그런 이름이 있었나? 아니면 약국 단골 손님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직 많이 어지러운가 봐요. 잠깐, 연결됐네? 남편이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취 상태에서도 깨어나자마자 전화를 하다니 저는 조용히 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뭔가 굉장히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아직 목소리가 좀 잠기긴 했는데 서연이가 대체 누구지?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응, 아주 잘 됐어. 야, 진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마취가 덜 풀려서 그런가? 아픈 것도 하나도 모르겠어. 지금은 어쨌든 마지막으로 콩팥까지 싹 다 뜯어냈으니 이제 진짜로 끝난 거야. 엄마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나 지났고, 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10년 전이 맞아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뭐가 끝이라는 거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 여자 참 오래도 써먹었지. 대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결혼한 이후로도 꼬박 41년을 부려먹었으니 이제는 뭐 오래된 꼭두각시 인형이랑 작별할 시간이지. 하하.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누구를 말하는 거지 설마.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아, 걱정은 붙들어 매셔. 이번에 입원하기 전에 박 변호사 만나서 싹 다 정리했잖아. 재산분할 계산까지 완벽하게 끝내놨다고. 한 30억 정도 던져주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 내 전체 재산이 300억도 넘는데 까짓거 콩팥 하나에 30억이면 꽤 비싸게 쳐준 거지. 안 그래? 300억 우리 집 재산이 그렇게나 많았었나. 30억을 나한테 위자료로 아직 마취해서 덜 깨서 헛소리를 하는 건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아, 참 지난주에 이미 다 계산해뒀잖아. 엄마 간병한 거 31년치. 거기에 매주 들어간 병원비랑 약. 그거 뭐 다 합쳐봤자 20억도 안 돼.
고작 그 정도 돈으로 41년을 잘도 써먹은 거지. 내가 게다가 약국 운영하면서 우리 가문 돈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냐고. 그 여자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이 녹음이 어쩌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거든요. 걱정 붙들어 매시라니까 그 여자 아무것도 몰라. 아직도 1978년에 우리 결혼했던 얘기하면서 혼자 감동받고 그러는 거 보면 에휴 말 다 했지? 처음에 내가 그 19살짜리 시골뜨기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알아 순진에 빠져가지고는 부모까지 홀랑 다 감동시켜버렸잖아. 내가 속에서부터 역한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 의미였어. 그때 그 따뜻했던 말들이 전부 다 사실 맨날 간병하랴. 약국 보랴. 하루 종일 일에 치여 사니까 밤에는 야근한다고 핑계대고 너 만나러 갔었잖아. 맨날. 아, 진짜 그때부터가 내 진짜 행복의 시작이었어. 우리가 2018년에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야. 완전 다른 세상이었지. 그냥 숨이 막혔어요. 2018년부터 무려 5년 동안이나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괜히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진짜 참 힘들었다고. 40 넘어가면서부터는 진짜 짜증이 확확 났거든. 아니, 아직도 1970년대 얘기를 왜 그렇게 주구장창 해대는지. 요새는 또 어디서 그런 촌스러운 액세서리를 사와서는 좋다고 자랑하는데. 휴. 정말이지. 1970년대 얘기를 내가 자주 했었나 촌스러운 액세서리라니. 남편이 예전에 사준 반지를 아직도 끼고 다니는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아니, 왜 이해를 못해. 나는 강남 부잣집 아들내미들이랑 같이 자란 사람이라고 70억짜리 펜트하우스 사는 능력되는 남자한테 어디 남대문 시장에서 사온 10,000원짜리 머리핀 따위를 자랑하고 있냐고 답답하게 쓰리? 41년 전 결혼식 때 남편이 선물이라며 직접 끼워줬던 작은 실반지가 떠올랐어요. 그게 그렇게나 창피했던 걸까요? 주말에 어디 맛있는 데라도 좀 가자고 하면 꼭두새벽부터 일어나서 약국에서 챙겨온 삶은 계란 도시락을 바리바리 싸들고 온다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거 싸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또 자랑을 늘어놓는데. 아유, 정말이지 서연이 너처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예약해놓고 그럴 줄도 몰라. 그 여자는 눈물이 그냥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계란을 삶고 정성껏 김밥을 만들었던 날들.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는데 그게 전부 다 입에 발린 칭찬이었단 말이야.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사람은 품격이라는 게 있잖아. 안 그래 어디? 64살짜리 할머니랑 41살짜리 아가씨가 비교가 되냐고 하. 내가 미쳤다고 그런 할망구를 선택하겠어. 64. 그리고 41. 나와 그 서연이라는 여자를 비교하고 있는 거였어요. 목소리가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마취가 서서히 풀리고 있나 봐요. 걱정하지 마. 모든 준비는 다 끝났으니까 강남 사는 친척들한테도 이미 다 이야기해놨고 변호사도 완벽하게 준비 다 해놨. 이혼 그거 아주 번개처럼 진행될 거야. 위자료 30억 딱 던져주고 아주 깨끗하게 끝내버릴 거라고. 잘 됐지. 우와. 콩팥도 받고 골칫덩이 짐도 덜고 이야. 이거 완전 일석이조 아니냐. 서연이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보험금에 재산 증여까지. 우리 둘 이름으로 이미 바꿔놓은 아파트도 2채나 있고 전부 다 준비 끝났어. 우리 10월에 하와이 가기로 한 거. 그것도 그대로 진행하는 거야. 알았지? 그 여자는 아마 평생 비행기 한번 구경도 못 해볼걸. 킥킥. 눈물보다 분노가 먼저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응. 그런데 정말 걱정하지 말라니. 그 여자. 정말 아무것도 몰라. 매일같이 시어머니 간병에다 약국일에 찌들어서 혼자서만 죽어라 열심히 살았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완전 겁먹은 토끼 새끼 같았던 거. 기억나네? 서울 땅 처음 밟아본 총구석 처녀였으니. 오죽했겠어. 토끼 같았다고요, 저는. 그냥 모든 게 떨리고 무서웠을 뿐이에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어요.
남편이 다정하게 손을 꼭 잡아줘서 그래서 안심했었는데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10년 전부터 남편 휴대폰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열어보거나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신용카드 명세서도 마찬가지고요. 41년 동안 나는 그 여자한테 정말 완벽한 남편이었어. 그거면 된 거 아니겠어? 완벽한 남편 41년. 그 모든 세월이 전부 다 연기였다는 건가요? 그때 남편이 침대에서 부스럭거리며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제 침대로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았죠.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황급히 닦아냈어요. 1시간이 지났을까? 저는 비틀비틀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41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을 수가 없었죠. 괜찮아요. 수술 잘 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머리가 어지럽지? 마취가 아직 다 안 깨서 그래요. 조금만 더 누워 계세요. 남편이 제 손을 더듬더듬 찾았어요. 여보, 고마워. 진짜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인데요. 에떠.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려 나왔어요. 하지만 마취가 덜 깬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다급한 걸음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깐 확인할 것이 좀 있어서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주치의 선생님 외에 마취과 의사 선생님까지 함께 들어오셨죠.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수술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마취 전 검사에서는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취 중에 시행한 재검사에서 기증자이신 사모님의 ALT 수치가 갑자기 400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급성 간 기능 이상으로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이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그럼 내 콩팥은요? 네, 받지 못하셨습니다. 다행히 두 분 모두 마취만 하셨고 실제 수술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긴장감으로 인해 간 수치가 일시적으로 급상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환자분의 안전을 위해 도저히 수술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젠장 전 분명히 배에 통증이 있었는데. 아니, 수술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두 분 모두 마취만 하신 상태였고 실제 절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취가 의사 선생님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사실 이런 일이 아주 드문 일은 아닙니다. 종종 일어나기도 하고요. 기증자분의 마지막 검사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발견되면 수술은 즉시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럼 언제 다시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기증자이신 사모님의 간 기능 검사를 다시 한번 면밀히 해봐야 하고요.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제 휴대폰을 꺼냈어요. 마침 남편이 의사 선생님들과 정신없이 이야기하느라 저한테는 전혀 신경 쓰지 못했죠. 조금 전 녹음했던 파일을 재생했어요. 응, 아주 잘 됐어. 마지막으로 콩팥까지 싹 다 뜯어냈으니 이제 진짜로 끝난 거야. 갑자기 병실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간호사들도 모두 다 제 휴대폰만 뚫어져라 쳐다봤죠. 재산 분할 30억으로 딱 끝내는 거야. 내 전체 재산이 300억도 넘는데 까짓것 콩팥 하나에 30억이면 꽤 비싸게 쳐준 거지. 안 그래. 남편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제 휴대폰을 확 뺏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41년 동안 나는 그 여자한테 정말 완벽한 남편이었어. 그거면 된 거 아니겠어? 주치의 선생님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기, 환자분, 이게 지금 대체 무슨... 남편이 다급하게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여보? 여보? 아까 그 말은 그건 마취 때문에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헛소리한 거야. 정말이야. 글쎄요. 제 귀에는 정신이 아주 또렷할 때 하신 말씀처럼 들렸는데요. 옆에 있던 간호사 한 분이 나지막이 말했죠. 그 간호사분이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어머님, 혹시 법률 상담 같은 거 필요하시면 저희 병원 1층에 법률 상담실이 있거든요. 24시간 운영하니까 언제든 이용하실 수 있어요. 남편이 침대에서 발을 내리며 벌떡 일어나려 했어요. 안 돼. 수술이 안 됐다고 내가
내가 콩팥을... 환자분. 진정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급히 말렸어요. 아직 마취가 완전히 다 깨신 게 아닙니다. 일단 누워 계셔야 합니다. 여보, 이건 정말 오해야. 그 서연이라는 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회사 후배일 뿐이야. 진짜야. 갑자기 남편이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환자복 차림 그대로. 이 VIP 병실 바닥에 말이에요. 제발 단 한 번만 더, 나 콩팥 없으면 나 진짜 죽는단 말이야. 여보, 우리가 함께한 41년을 한번 생각해봐. 응.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 남편을 일으키려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 발치에 더욱더 바짝 엎드렸어요. 41년. 41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뭐 하나 잘못한 게 있기라도 하냐고. 집도 사줬지. 차도 사줬지. 하다못해 시어머니 간병하는 것까지 내가 다 도와줬잖아. 저는 울분의 찬 목소리로 내뱉었어요. 41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제게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 해준 적 있으세요? 그건 남편은 그만 말문이 턱 막혀버렸어요. 주치의 선생님이 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선 환자분의 건강 문제부터 먼저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콩팥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려드리도록 하죠. 대기자 명단이요. 그게 얼마나 걸리는데요? 평균적으로 3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혈액형이나 여러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요. 3년 이후 제가 투석으로 3년을 버텨야 한다고요. 네. 주 3회 정도 투석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일상생활 가능하십니다. 남편이 다시 제게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여보, 3년이나 당신이 아니면 당신이 정말 내 마지막 희망이란 말이야. 제발. 그때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말소리가 들리더니 아들 지훈이가 며느리와 함께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안에서 무슨 큰 소리가 들리길래. 아니, 근데 왜 바닥에 그렇게. 지훈아, 아이고, 내 아들. 잘 왔다. 내 아버지가 지금 아주 큰일 났어. 아니, 무슨 일이시길래 환자분이 지금 바닥에 무릎까지 꿇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이 서서히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는 듯 했어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제 휴대폰, 의사 선생님들의 난처한 표정,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 저는 조금 전 그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재생했어요. 이제는 제 아들도 들어야 할 시간이 온 거니까요. 그 여자, 정말 아무것도 몰라. 내가 그 19살짜리 시골뜨기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알아. 아들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엄마, 이게 지금 다 무슨... 병실 문이 다시 스르륵 열리며 판사 일을 하는 남편의 사촌 동생이 들어왔어요. 형님, 수술 잘 끝나셨어요. 아니, 형님, 왜 바닥에 그렇게 앉아 계세요? 형수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니다, 여긴 그냥 가족들만. 지훈아, 너 삼촌 좀 일단 내보내라. 가족이요, 41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서요. 그 순간 남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죠. 간호사 한 분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환자분들, 이런 민감한 문제는 다른 공간에 가셔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면 저와 함께 상담실로 잠시 가시죠.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싸늘하게 내려다봤어요.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이제부터는 당신 혼자서 해내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판사라는 사촌 시동생과 함께 조용히 상담실로 향했어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등 뒤로 남편의 처절한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어요. 41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그의 진짜 울음소리였죠. 다음 날 아침, 병원 로비에 있는 카페, 서울중앙병원 1층은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죠.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 지쳐 보이는 보호자들. 저도 한때는 늘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어요. 시어머니 척추 수술 받으실 때, 남편 건강검진 받을 때,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만 이곳에 왔었죠. 여동생 수진이가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새 영문과 교수가 된 내 동생 수진이 어제 전화로 밤새도록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더니 만사 제쳐두고 한 걸음에 달려오겠다고 했죠. 동생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제게 내밀었어요. 수진아, 네가 이렇게 어엿하게 커서 정말 언니가 나 이렇게 잘 키워줘서 그렇지. 아직도 기억나 언니가 처음으로 내 손에 쥐어줬던 그 등록금 봉투. 주위 사람들이 힐끔힐끔 저희를 쳐다봤어요. 저희 둘 다 눈물을 글썽이며 코를 훌쩍이고 있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막내 남동생 현우도 허겁지겁 카페 안으로 뛰어들어왔죠. 어느새 늠름한 변호사가 된 내 동생. 군 복무하던 3년 동안에도 제가 면회 갈 때마다 몰래 용돈 봉투를 챙겨주곤 했었는데 누나 미안해. 아침부터 로펌에 일이 좀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나는 주로 형사사건 전문이라. 사실 이혼 쪽은 잘 모르는데. 괜찮아. 임마. 일 바쁜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누나 일인데 내가 어떻게 아나. 누가 나 대학까지 다 보내줬는데. 그때 말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 한 명이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현우의 법대 동기라고 자신을 소개했. 누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현우 통해서 대략적인 사정은 다 전해 들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말인데 이렇게 갑자기 나오시게 해서? 아닙니다. 누님, 이런 일은 최대한 빨리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테이블 위에 관련 서류들을 쫙 펼쳐놓자. 순간 주변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저희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일단 문제의 그 녹음 파일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증거 능력이 있는지부터 확실히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다시 한번 지옥 같았던 그 15분의 시간을 들어야 했어요. 수진이는 듣는 중간중간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현우는 분노로 두 주먹을 꽉 쥐었죠.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 인간도 아니야.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이건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게다가 장기 기증을 빌미로 한 사기행위, 치밀한 재산분할 계획, 그리고 최소 5년간의 불륜 관계까지 법정으로 가게 되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겁니다. 상대방은 누님, 혹시 이게 전부이신가요? 다른 증거는 더 없으신지. 저는 가방에서 낡은 가계부 여러 권을 꺼냈어요. 1982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해온 아이들 학비 내역, 시어머니 간병비 지출 내역, 약국 운영 장부까지 전부 다요. 와, 이게 진짜 41년 치의 기록이구나. 현우가 장부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누나, 여기 봐봐. 현우 중학교 입학 축하금 10만 원 나 그때 이 돈으로 새 옷도 사입고 그랬었는데 누나가 보내준 돈으로 현우가 아련한 옛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연신 끄덕였어요. 이 기록들은 법정에서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지난 41년간의 헌신을 아주 구체적으로 입증해 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주 낡은 다이어리 하나를 더 꺼내 놓았어요.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적었던 거예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더니 어느 한 부분에서 딱 멈췄어요. 언니, 여기, 누나, 정말 다이어리 내용을 읽은 동생들은 하나같이 다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죠. 이건 명백한 정서적 학대의 증거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될 거고요. 그때 카페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며 사촌 시동생 부부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제 병실에 왔었던 그 판사라는 사촌 시동생이었죠. 형수님, 오늘 아침에 형한테 계속 전화했는데 통받지를 않던데요. 그러실 거예요. 어제 그 서연이라는 여자한테도 버림받았다고 아주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형수님, 다른 건 다 몰라도 저희는 무조건 형수님 편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도련님, 판사 시동생이 이런저런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었어요. 41년이나 되는 결혼 생활이면 법원에서도 아주 각별하게 사안을 들여다볼 겁니다. 특히 이렇게 장기 기증을 미끼로 이용한 경우는 더욱더 그렇죠. 형수님, 제가 혹시 개인적으로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혼하시게 되면 정말로 제가 재산의 절반을 다 받으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사정을 다 고려해 본다면 아마 3분의 2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확보하신 이 증거들이라면요. 그때 자동문이 다시 한번 스르륵 열리며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가 함께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아주 진지한 표정이었죠. 엄마, 어제 아버지랑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아들이 제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어젯밤 내내 병실에서 계속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휴대폰 전화번호부를 슬쩍 봤는데 김치 전문점 사장님, 무슨 견적업체 사장님, 꽃집 사장님, 이름들이 다 여자 이름이더라고요. 며느리가 옆에서 덧붙였어요. 그리고 아버님, 얼마 전에 검사 받으러 가셨을 때 제가 협탁 정리하다가 우연히 수첩 하나를 봤는데요. 한 3년 전부터 매달 비상자금이라는 항목으로 돈이 빠져나갔더라고요. 한 달에 500만 원씩이나요? 500만 원, 네. 근데 그 명목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마 전부 다 그 서연이라는 여자한테 간 것 같아요. 변호사가 무언가를 빠르게 메모하며 물었어요. 혹시 그런 증거도 확보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제 핸드폰으로 전부 다 찍어왔어요. 지훈이가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 서연이라는 여자를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회사 송년회 자리에서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자기 친구라고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저는 당연히 그냥 회사 동료인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나이가 저랑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현우가 버럭 소리쳤어요. 뭐야, 그럼 최소 10년 전부터 시작된 거 아니야. 녹음에서는 2018년이라고 했는데 아들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제가 그때 조금이라도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변호사가 상황을 정리했어요. 증거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네요. 불륜 기간도 최소 10년 이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제3분할 소송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때 현우 친구인 박준영 변호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지금 막 상황을 듣고 저희 로펌 부동산 전문팀에 문의해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놀라운 내용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남편 명의의 재산은 아파트 3채, 상가 2개, 그리고 거액의 주식 투자 계좌까지 실제 자산 규모가 300억은 훨씬 넘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박준영 변호사가 계속해서 설명했죠. 최근 5년간의 부동산 매매 내역을 쭉 살펴보니 그 서연이라는 여성의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이 무려 4건이나 있습니다. 증여세도 한 푼 안 낸 명백한 불법 증여죠. 온 가족이 순간 침묵에 잠겼어요. 충격적인 진실의 실체가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으니까요. 판사 시동생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수님, 이건 분명한 재산 유출 행위입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실 때 이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시켜서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때 아들이 제게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가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정말 아버지랑 이혼하시려고요. 저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41년 전, 처음 서울에 올라오던 날 보았던 것과 똑같은 풍경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그때와는 전혀 달랐어요. 지훈아, 엄마는 이제 진짜로 자유로워지고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대답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죠.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 소송, 승소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위자료는 최소 전체 재산의 절반 이상. 아마 100억은 훌쩍 넘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이제 진짜 언니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때가 온 거야. 우리가 다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현우도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누나, 내가 법정에서 정말 최선을 다할게. 누나가 나를 이렇게 키워줬잖아.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어요. 41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었죠.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그럼 이제 진짜로 이 지긋지긋한 관계의 끝을 제 손으로 한번 제대로 매듭지어 보겠어요. 그 순간 모두의 얼굴에 안도와 격려의 미소가 번졌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저의 단단한 결단이었죠. 일주일 후
병원 신장내과. 남편은 이제 입원 환자가 아닌 외래 통원 환자 신세가 되어 있었죠. 신장내과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어요. 주변에 앉아있는 다른 환자들은 대부분 70대 할아버지나 50대 아주머니들이었어요. 모두 비슷한 처지인 것 같은데 대부분 가족들이 곁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덩그러니 혼자였죠. 이혼하려는 마당에도 그의 건강이 아직 걱정되는 걸까? 아니면 자식들 때문에 마지못해 여기까지 따라온 걸까? 복잡한 마음으로 남편과 최대한 멀리 떨어진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172번 환자분, 김민준 씨.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남편이 힘없이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동행해달라는 그의 무언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 이제부터는 혼자서 들으세요. 모든 걸 다 혼자서 해내야 할 테니까. 진료실 문이 스르륵 열리자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고 물었어요. 보호자분은 아직 안 오셨나요? 처가 곧 올 겁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병원 복도에 놓인 차가운 의자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러다 문득 여기까지 왔는데 하는 생각에 결국 저도 모르게 보호자 자격으로 진료실 안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아, 정말이지. 이 지긋지긋한 습관이란 게 이렇게나 무서운 거더라고요. 30분쯤 지났을까? 진료가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시작했죠. 김민준 씨, 현재 신장 기능이 정상인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 수치보다 2배 이상 높아요. 특히 크레아티닌 수치가 2, 7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선생님, 정상인의 경우 보통 1, 2 미만으로 유지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당장 혈액투석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그야말로 흑빛으로 변했어요. 대기자, 명단은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죠. 현재 대기 순번이 264번이시네요. B형 혈액형 환자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안타깝게도 공여자가 많이 부족해서요. 평균 대기 기간이 약 3년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3년 6개월이요. 그동안 그럼 주 몇 번이나 투석을 받아야 하는 건데요. 일주일에 3번, 한 번 받으실 때마다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처음에는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지만 나중에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시면 그때는 아마 간병인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VIP 병실에서 봤던 그 친절한 간호사분이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어머님, 남편분 진료 때문에 오신 거죠? 혹시 괜찮으시면 상담 한번 받아보실래요? 상담이요? 네. 저희 병원에서 투석 환자 가족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식단 관리나 운동법, 그리고 정서적인 지원 방법 같은 것들을 알려드려요. 매주 수요일 오후에 열리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진료를 모두 마치고 진료실을 나왔어요. 남편의 얼굴은 그야말로 잿빛이었죠. 여보, 아니, 미영 씨, 우리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응, 하실 말씀 있으시면 법원을 통해서 정식으로 하세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니 복도 한편에서 남편이 누군가에게 다급하게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보세요? 서연 씨나 민준이야. 부산에 갔다더니 지금 어디야? 전화번호가 혹시 바뀐 건가? 한참 동안이나 통화를 시도하더니 결국 음성 메시지를 남기다가 힘없이 포기하더라고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띵 하고 열리며 아들 지훈이가 내렸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들른 모양이었죠. 엄마, 아버지, 두 분 다 왜 복도에 나와 계세요? 아버지, 혹시 투석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아. 상황을 대충 전해 듣던 아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버지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혼자서 투석을 받으신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체력적으로 절대 안 될 텐데요. 아버지, 혹시 앞으로 투석 받으실 때 도와주실 분은 따로 구해놓으신 거예요. 남편이 잔뜩 희망을 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지훈아, 네가 가끔이라도 나 좀 데리고 와줄 수 있지. 네가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며느리도 있고 하니까. 네, 아버지,
그럼 제가 반대로 한번 질문드려도 될까요? 지난 41년 동안 아버지는 단 한 번이라도 엄마를 제대로 도와주신 적이 있으세요? 40살이 넘은 아들도 자신만의 가정이 번듯한 직장이 있었죠. 매일같이 4시간씩. 그것도 일주일에 3번이나 시간을 내서 아버지를 도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속절없이 흘러가 버린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41년 전 가난한 시골 농부의 딸이었던 제가 머나먼 서울까지 혈혈단신 올라와 이 남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었죠. 저와 저희 집안 전체를 구원해주는 유일한 사람인 줄로만 철석같이 믿었고 오직 그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에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나가며 마지막으로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남편은 차가운 병원벽에 힘없이 기대선 채 손에 쥔 휴대폰만 뚫어져라 내려다보고 있었죠. 아마 또다시 그 서연이라는 여자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41년간 이어졌던 제 남편 간병은 드디어 끝이 났고 이제 남편 혼자만의 외로운 투석이 시작되었어요. 그날 오후 약국 앞 언니 정말로 요가 학원 다니려고 진짜로 수진이가 제 팔을 붙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사실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운동이라는 걸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등 한번 제대로 쫙 펴고 내 마음대로 뭔가 해본 적이 도대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 이제는 일주일에 딱 3번만이라도 꼭 갈 거야. 언니, 그럼 나도 같이 등록할래? 정말 네가 왜 언니 혼자 가면 심심하고 외로울까 봐. 그렇지. 그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직도 이렇게나 저를 끔찍이 걱정해주는 내 동생들. 약국 안에는 새로 뽑은 월급 약사님이 계셨어요. 33세 싹싹한 이민지 씨. 저희 이화여대 약대 직속 후배이기도 했죠. 선배님, 제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아니에요. 민지 씨, 그동안 저 혼자 약국이라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덕분에 저도 좀 쉴 수 있게 됐어요. 혹시 제가 아직 잘 모르는 단골 손님들 특이사항 같은 거 있으면 편하게 다 알려주세요. 선배님, 저는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 건넸어요. 저기 7번 테이블에 자주 오시는 김 기사 아저씨는요. 고혈압 약 드실 때 꼭 물 많이 드시라고 챙겨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11번 송 여사님은 당뇨 있으시니까 혈당 체크하는 거 꼭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와, 선배님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챙기셨네요. 뭐, 41년이나 하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약국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마치 사랑방처럼 매일같이 약국에 들르시는 단골 손님들이었죠. 어머, 박 약사님 요새 들리는 소문이 그거 진짜예요. 네, 무슨 소문이요? 아니, 글쎄, 이혼하신다면서요. 그렇게 콩팥까지 다 내주려고 했는데 남편분이 바람을 피웠다면서요. 아이고, 쯔쯔쯔. 아이고, 이 양반아 입 조심 좀 해라. 입 조심 좋은 일도 아닌데 왜 남의 속을 그렇게 긁어대고 그래. 아니, 혼자 사는 게 그게 뭐 그리 좋은 일이라고 그래. 다 늙어서 무슨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64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수진이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이 딱 좋은 때예요. 언니 아직 건강하실 때 그동안 못 해봤던 거, 하고 싶었던 일, 이제부터라도 다 하셔야죠. 맞아요. 선배님 신 약사님 말씀이 다 맞아요. 이민지 약사도 옆에서 거들었죠. 요즘 60대 어르신들 얼마나 멋지게 사시는데요. 여행도 막 훌쩍훌쩍 다니시고 이것저것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시고요. 여행? 저도 모르게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내가 여행을 수진이가 언제 준비했는지 가방에서 온갖 종류의 여행 팸플릿을 쫙 펼쳐놓았어요. 동남아 패키지 2주 코스, 유럽 배낭여행 한 달 코스, 아시아 주요 도시 투어까지. 언니, 혹시 여권은 있어요? 아니, 없어. 평생 약국문 하루도 비울 수가 없어서. 해외여행은 무슨? 제주도 한번 제대로 못 가봤어. 그럼 오늘 당장 여권부터 만들러 가요. 우리까지 것. 뭐가 문제예요? 여권 사진 찍으러 가는 것도 제 평생 처음이었어요. 사진사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메이크업 서비스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생애 첫 여권이시면 기념으로 예쁘게 한번.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도. 에. 언니 한번 받아봐. 새로운 출발인데. 예쁘게 해야지. 20분쯤 지났을까? 거울을 봤는데 거기엔 제가 아닌 아주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밤낮 없이 공부만 하던 19 고3 수험생도 아니었고 41년 전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던 새하얀 새 신부도 아니었고 약국안에서 이리저리 동동거리며 뛰어다니던 약사 박미영도 아니었어요. 그저 64살에 아주 새로운 어떤 여자가 거기 서 있었죠. 예쁘다. 정말로.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아들 지훈이가 얼마 전에 선물로 사준 최신형 노트북이었죠. 유튜브에 들어가 검색을 해봤어요. 60대 요가 초보자 코스. 영상 속에서는 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할머니 여러 명이 요가 매트 위에서 고양이 자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이 마치 스님 같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지난 60년을 웅크리고 구부리고만 사셨다면 이제부터라도 활짝 펴고 당당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대신 영상 속 자세를 어설프게나마 따라해봤죠. 뭐? 사자자세계 자세 처음에는 그 모양새가 너무 웃겨서 피식 웃음이 났는데 한 10분쯤 따라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잔뜩 굽어있던 어깨가 조금씩 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휴대폰 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나야. 투석 상담받고 왔는데 아무래도 당신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병원 간병인 서비스 이용하세요? 그게 훨씬 더 전문적이고 편할 거예요. 아니, 병원 말고 진짜 가족이 필요해서 그래. 당신도 지금 많이 힘든 거 알지만 전화 끊을게요. 앞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법원에서 정식으로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전화를 끊고 문득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일기장을 폈어요. 지난 41년 동안 단 한 줄도 쓰지 못했던 그 일기장. 오늘은 왠지 무언가 꼭 쓰고 싶었어요. 64살 박미영의 일기. 오늘 나는 난생 처음으로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돈을 썼. 요가 학원 등록비 10만 원. 여행 계획 상담비 무료. 그리고 생애 첫 화장품 구입비 2만 원. 오늘의 내 감정은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다음날 오전 드디어 요가 학원에 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오신 회원님이시죠? 젊고 예쁜 요가 선생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좀 많아서 64인데 너무 늙은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어머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수강생 중에는 70 넘으신 분도 계신걸요. 실제로 제 옆자리에는 자신을 73이라고 소개한 아주 고운 어머님이 앉아 계셨어요. 호. 나는 69에 처음 요가 시작했는데 벌써 4년 차야. 4년 차. 정말이세요, 우와. 남편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나서 한동안 우울증 때문에 엄청 고생했었거든. 그런데 요가하면서 몸도 마음도 정말 많이 좋아졌지? 뭐야? 그 어머님, 정말 몸이 어찌나 유연하시던지 허리를 앞으로 깊숙이 숙이는 자세가 꼭 20살 아가씨 같았어요. 자, 그럼 다 같이 시작해 볼까요? 먼저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처음 20분 만에. 아이고, 어깨가 너무 아파왔어요. 지난 41년간 늘 구부정하게 서 있던 그 못된 자세가 어떻게 한순간에 바뀔 리가 있겠어요? 선생님, 저 너무 아파요.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첫날은 다들 그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다른 어머님들도 옆에서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죠. 나도 처음엔 5분도 채 못 버텼어. 한 3개월만 꾸준히 해봐. 그럼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걸.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달라져 보이는 것 같았어요. 지난 41년간 늘 축 처지고 구부정했던 어깨가 아주 살짝, 정말 아주 살짝이지만 펴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에는 난생 처음으로 혼자 외식을 했어요. 지난 41년 만에 오직 제가 원하는 메뉴로만 골라서요. 그건 바로 매콤한 마라탕이었죠.
제가 사실 매운 음식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매운 걸 전혀 못 먹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미영아, 박미영. 어머나 혹시 수진이, 아니 지혜야, 너 맞지? 뒤를 돌아보니 세상에 대학교 때 정말 친했던 옛 동기였어요. 무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이화여대 약대 동창이었죠. 어머머 미영이 너 진짜 맞네? 네가 여긴 또 어떻게 왔어? 나 그냥 여기 살아. 강남에서 계속 약국했었거든. 정말 나도 강남 사는데 남편이랑 이혼한 지는 한 10년쯤 됐고 진짜 어머나. 나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아. 어머머 얘, 너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렇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친구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2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는 뜨끈한 마라탕을 함께 나눠 먹으며 웃고 또 웃었죠. 예, 지금이 진짜 딱 좋은 나이야. 우리 무슨 황혼 이혼이람. 이건 제2의 전성기라고 하는 거야. 나는 이혼하고 딱 3년 만에 바로 재혼했잖아. 재혼. 그런데 지금 남편이 원래 그 인간보다 10배는 더 좋아. 나이도 나보다 2살이나 어리고 얼마나 다정한지 몰라. 친구가 자랑스럽게 보여준 사진 속 남자는 인상이 참 선해 보였어요. 나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것도 좋지. 일단은 너 자신부터 먼저 찾아야지. 안 그래. 집에 돌아와 침대에 가만히 누웠어요. 진짜 나만의 시간을 제대로 가진 생애 첫날이었죠. 그때 휴대폰에서 짧은 문자 알림음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죠. 여보, 내일 투석하러 병원에 혼자 가야 하는데 혹시 시간 되면 같이 좀 가줄 수 없을까? 저는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침대 머리맡 달력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크게 쳤죠. 요가 2일차, 여행사 상담 예약, 그리고 저녁엔 지혜랑 맛있는 거 먹기. 생전 처음으로 오직 제 스케줄로만 빼곡하게 채워진 달력이었어요. 몇 개월 후 변호사 사무실,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어느 고층 빌딩이었죠. 박준영 변호사가 다른 재산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회의실에 미리 모여 있었어요. 누님, 드디어 이혼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총 150억으로 합의가 되었고요. 150억이요? 네. 상대방 측에서 재판까지 가지 않고 협의 이혼에 응하는 조건으로 먼저 150억을 제시해 왔습니다. 다른 변호사 한 분이 관련 자료들을 제 앞에 보여주었어요. 사실 저희가 소송으로 끝까지 갔다면 아마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판례상으로도 이렇게 악의적인 불륜의 경우에는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변호사들이 하나같이 다 놀라는 표정이었죠. 보통 이혼 소송을 의뢰하는 분들은 단돈 1억이라도 더 받으려고 애쓰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도 한번 검토는 해보시죠. 누님, 현재 분양권 2개, 오피스텔 3채, 그리고 주식 포트폴리오까지 아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우가 옆에서 거들며 설명했어요. 누나, 이 주식 포트폴리오 내가 한번 분석해 봤는데 수익률이 꽤 괜찮아. 대부분 다 하이테크 관련 주식들이라서 한 5년 정도만 묻어두면 지금 가치보다 최소 2배 이상은 뛸 거래. 고맙다, 현우야. 하지만 나는 주식 같은 건 도통 뭐가 뭔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그냥 전부 다 현금으로 바꿔서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어. 그러자 재산관리 전문가라는 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어머님 연세를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위험도가 낮은 국채나 우량 회사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매달 약 3천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천만 원 이후 한 달에 그만큼이나요? 네. 어머님, 아주 보수적으로 안전하게만 운용한다고 해도 최소한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지난 41년간 한 달 생활비를 쪼개고 또 쪼개 쓰던 제가 갑자기 한 달에 3천만 원이라니. 법무법인에서는 증여 관련 상담도 함께 진행해 주었어요. 자녀분들께 미리 증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손주분들 교육비로 지원을 하시면 절세 효과도 상당히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다 쓸 거예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못 해봤던 것들.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다 해보려고요. 그날
모든 서류의 마지막 서명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우연히 남편 측 변호사와 딱 마주쳤어요. 아, 김 여사님. 네, 저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클라이언트께서 김 여사님을 마지막으로 한번 꼭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아니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두 분, 41년이나 함께 사신 부부셨는데 그렇게 악연으로만 끝내시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만남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열리며 남편이 나타났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죠. 불과 3개월 만이었는데 여보, 아니, 미영 씨, 남편의 얼굴은 그 사이 몰라보게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머리는 허옇게 다 세어버렸고 팔뚝에는 울퉁불퉁 붉게 솟아오른 투석의 흔적이 선명하게 보였죠. 더 이상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실 텐데요. 내가 정말 다 잘못했어. 미영아, 제발. 갑자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법무법인 복도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막힌 장면을 다들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요. 당신 없이는 나 정말 너무 힘들어. 혼자는 도저히 안 되겠어. 정말 그 서연이라는 여자는요. 서연이는 부산 가서 어떤 부자 의사랑 결혼했대.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잘 산다더라. 그렇게 눈물까지 질질 흘리며 매달리는 남편을 가만히 내려다보는데 처음으로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그저 연민일 뿐 더 이상 사랑은 아니었죠.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요. 이만 점심 먹으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때 남편이 마지막으로 힘없이 말했어요. 미영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내가 이제야 그걸 알았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층으로 내려갔죠.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옆에 서 있던 현우가 걱정스레 물었죠. 누나, 정말 괜찮아. 응, 오히려 속이 다 후련한데 근처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메뉴판을 펼치니 생전 처음 보는 신기한 요리 이름들이 가득했죠. 저희 가게는 파스타가 전부 다 맛있습니다. 손님, 어떤 걸로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트러플 크림 파스타. 그걸로 주세요. 아주 훌륭한 선택이십니다. 지난 41년간 단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트러플. 그 향이 정말 진했어요. 맛있는 음식 한 입이 이렇게나 새롭고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다니. 누나,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 우리 누나? 응. 그런데 사실 아직 한 가지 좀 망설여지는 게 있어. 뭔데? 누나 말해봐. 얼마 전에 추미애 교수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여성 전문 방송국에서 같이 콜라보 방송을 한번 해보자고 하시더라고. 40년의 침묵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온 여성들이라는 프로그램이래. 그거 진짜 좋은데 누나 이야기가 분명 많은 여성분들한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어떻게 TV 카메라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그때 바로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시던 60대로 보이는 여성 두 분의 대화가 우연히 들려왔어요. 나도 그때 그냥 확 이혼해버릴 걸 그랬어. 60살 때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사람들은 꼭 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너무 늦어버린 거래잖아.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그래. 어쩌면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가 되어줄 수도 있겠지. Heaven so. 다음 주 방송국 녹화장 김미영 씨. 지난 41년간의 결혼 생활을 모두 정리하시고 아주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64살이에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진짜로 원하는 걸 난생 처음으로 한번 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가도 배우고 혼자 여행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제가 활짝 웃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려니 처음에는 엄청 떨렸지만 동시에 속이 다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숨겨야 할 아픈 비밀이 아니라 당당하게 극복해낸 소중한 경험이 되었으니까요.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미영아, 방송 잘 봤다.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맙다. 30년 전 이화여대 동기. 어머니 너무 멋있으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약국 단골 김 여사님. 할머니 짱 멋져요. 사랑해요. 하나뿐인 손자 민호.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런 문자까지 와 있었어요. 선배님. 방송 보고 저도 큰 용기를 내서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도 제 이야기가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어 누군가의 마음에 전달되었나 봐요. 그날 밤 오랜만에 통장 잔액을 확인해 봤어요. 1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일부가 이미 제 통장으로 입금되어 있었죠. 하지만 제가 진짜로 자유로워진 건 결코 그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지난 41년 만에 처음으로 오직 제가 주인공이 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1년 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2024년 싱그러운 봄날이었어요. 65번째 생일을 맞아 난생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해외여행이었죠.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혼자서 3개월 동안이나 유럽 배낭여행을 하신다고요? 아들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65살짜리 배낭족이라는 게 아무래도 영 미덥지 않아 보였겠죠? 걱정 마. 아들, 우리 시니어 배낭족 모임에서 다 같이 만났어. 전부 다 나처럼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시작하는 언니들이라고. 실제로 제 옆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여성 4분이 함께 서 있었어요. 각자 다 다른 사연들을 가지고 있었죠. 모두 60대 중반에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배우자와 사별한 분들이었어요. 예전에 관광통역사로 일하셨다는 팀원 한 분이 전체적인 일정을 꼼꼼하게 조율해 주셨죠. 5명의 시니어 여행자들은 각자 손에 여권을 꼭 쥐고서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약국은 제가 책임지고 잘 맡고 있을게요. 어머님 정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잘 다녀오세요. 며느리가 약국 열쇠와 함께 직접 만든 경영 매뉴얼을 제 손에 꼭 쥐어주었어요. 지난 1년 동안 틈틈이 약국 운영 방법을 열심히 배웠거든요.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문득 41년 전 신혼여행 때가 생각났어요. 남편과 함께 갔었던 제주도 2박 3일짜리 여행이었죠. 여보, 미안한데 돈 좀 아끼려고 호텔은 가장 싼 데로 잡았어. 그래도 괜찮지. 우리 둘만의 첫 신혼여행이잖아. 그때는 그 말 한마디조차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었는지.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돈이 뻔히 있으면서도 일부러 신혼여행 경비까지 아꼈던 거였네요. 그 인간은 로마에서는 현지 쿠킹 클래스도 들었어요. 와, 이탈리아 요리는 이렇게나 다르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죠. 마담 당신은 요리에 정말 타고난 센스가 있으시네요. 요리 선생님의 그 한마디 칭찬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지난 41년간 오직 한식만 죽어라 해보던 제가 이런 칭찬을 다 듣게 되다니요. 런던에 있는 숙소에서 아들 지훈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혹시 염색이라도 하신 거예요? 아니야. 파리에서 헤어 트리트먼트 한번 싹 받았지. 와, 엄마가 미용실에요. 정말로요. 원래는 금발로 한번 확 해볼까 하다가 그냥 간신히 참았어. 아들, 금발, 이유 엄마가요. 화면 너머로 손자 민호가 불쑥 나타났어요. 할머니 언제 와요? 보고 싶어요. 우리 민호, 할머니 다음 주에 갈게 많이 보고 싶었어. 내 친구들이 할머니 사진 보고 전부 다 할머니 모델이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행 마지막 주에는 영국 시골의 어느 한적한 농장에 갔어요. 평생 동안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바로 승마를 배웠죠. 65세 처음으로 말을 타보시는 건가요? 마담. 네, 혹시 너무 늦었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정말 너무나도 멋진 나이신데요. 말 위에서 가만히 바라본 코츠월드의 드넓은 평원.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어요.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완벽한 자유로움이었죠. 자, 조심하시고요. 파이팅 함께 간 팀원들이 저를 향해 힘껏 응원해 주었어요. 말이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크고 멋진 모험을 하고 있었죠.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2024년 6월 3일 영국 런던. 오늘 나는 난생 처음으로 말을 탔다. 65살의 첫 승마. 마치 바람을 따라 저 멀리까지 힘껏 달리고 싶었다.
지난 41년간 내 어깨를 짓눌렀던 그 무거운 짐들을 전부 다 헐헐 벗어 던지고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 나이라는 건 정말 그저 숫자에 불과하구나. 60대에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 결코 늦은 것이 아니구나. 오늘부터 나의 매일매일은 전부 다 새로운 시작이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 온 가족이 저를 마중 나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들 지훈이가 물었죠. 엄마,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응. 난생 처음으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거든. 다음엔 또 어디로 여행 가실 거예요? 글쎄다, 강원도로 백패킹 한번 가볼까? 아니면 일본 온천 여행도 좋을 것 같고, 엄마가 이렇게나 모험적인 분이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아들, 그동안 그냥 나도 모르게 꾹꾹 눌러만 두고 살았으니까. 그날 밤, 65번째 생일을 맞아 저는 다시 일기를 썼어요. 그동안은 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오직 나 자신만의 인생, 박미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이다. 65살, 김미영, 인생 1막은 이제 여기서 종영. 그리고 지금부터 찬란한 인생 2막 시작. 창밖으로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십 년 전, 처음 이곳에 올라왔을 때 보았던 것과 똑같은 도시인데 이제는 전혀 다른 곳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힘이 된답니다.